미 연준 의장이 이틀간의 의회 연설에서 시장에 강한 좀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뭐 좀 영향을 받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뭐 글로벌 증시 살펴봐 주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 다른 나라의 연쇄적인 금리 인하로 넘어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게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더 끌어올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게, 소비는 이미 2분기 GDP 아직 안 났습니다만 소비가 2분기 미국의 GDP를 한 2% 정도는 끌어올릴 것 같아요. 성장 기여도라고 하는 게 한 2%가 넘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금리 인하하느냐라는 거죠. 그건 고용률도 아니고. 거의 뭐 완전 고용 수준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달러와 약세를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환율 전쟁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최근에 ECB 총재를 금리를 올리자라는 쪽에 독일의 바이트만 총재를 앉히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올해 10월 말에 드라기 총재, 뭐 EU 집행위원장, ECB 총재 이런 사람들의 임기가 만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자는 독일 바이트만 총재가 ECB 총재로 유력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는 거죠. 달러 약세를 통해서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자기 재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좋아도 뭐 금리 좀 인하하고 얘들 금리 올릴 거니까 그럼 달러 약세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유럽이 이제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독일이 ECB를 안 하겠다. 프랑스의 라가르드 지금 IMF 총재가 해라. 근데 이분은 굉장히 완화주의자예요.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이 QE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쓸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러면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로 강세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럽도 같이 완화 정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환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며칠 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장고에 들어갔다. 트윗을 하지 않는다. 장고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달러 약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를 따르면 백악관에 회의를 주재하면서 달러 약세 방안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아이디어 좀 내놔라. 그래서 간밤에 나온 뉴스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겠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외환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 우리가 금리 낮추니까 달러 약세 가져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달러 약세를 펀더멘탈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할 생각이었는데, 유럽이 저렇게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옛날에 이제 미국이 뭐 지금 한 20년 전에 썼던 방법인데, 재무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팔고 유로화를 사는 개입을 해서 달러를 약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골드만삭스 어제 나온 리포트는, 간밤에 나온 리포트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와 약세에 대한 주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가 볼 수 있는데, 없는 문제겠군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니고 달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이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결국에는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다라는 또 지적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또 중국과 유럽의 그런 그 환율 조작 문제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을. 근데 중국은 이제 외환시장 열려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외환시장 열려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통화 가치를 강세로 만들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관세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좋아해서 관세를 때렸다기보다는 그 환율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정부도 외환시장 완전 개방은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뭐 1970년대 이후로 이런 정책을 계속 썼거든요. 다른 나라 외환에 엄청난 강세를 유발하고 수출 안 되게 해서 내수 부양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환시장 완전 개방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도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대충 여기서 협상 끝내고 뭐 크게 뭐 열어줄 것도 없고 하지만 대충 이렇게 시간만 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하고 유럽이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본이나 유럽의 제조업체가 미국에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면 양질 일자리가 나오고 자기 재선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관세 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관세 때리면 저쪽도 관세 때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와 약세만 가면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 주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달러와 강세 하는데, 요것의 초점은 지금 어쨌든
일본하고 유럽, 특히 유럽으로 모아지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위안화 절상 요구가 지금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제가 조간 신문을 봤더니 이제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게 뭐 이제 무역 전쟁을 전방위로 확대시켜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는 자칫 아까 우리가 그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칫 지금 보면은 일본과 우리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도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보느냐인데 자칫 미국이 또 우리 지금 한일 간의 분쟁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특히 자동차 산업과 이제 협상을 해 나가면서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 불안감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세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번에 G20에서도 반보호주의를 문구를 삽입을 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우리가 우리 산업 보호할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역사 흐름에서 보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도 이게 자유무역으로 갈 때도 있고 자국의 고용이 문제가 될 때는 보호주의로 가고 이게 뭐 이런 물결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으로 가고 싶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자국에서 중산층을 만들어내는데 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종의 일부 자유무역을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지금 단계가 아니겠는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해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뭐 한편 근데 유동성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한일 간의 분쟁, 지금 일본 자금이 코스닥 시장에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일본 자금이요? 일단 일본 자금이 얼마라고 일단 하기보다는요. 좀 정확히 하자면 과연 일본 기업이 국내에 얼마만큼 상장을 했나 일단 제가 좀 그거를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금이란 건 이제 직접 투자도 있지만 또 일본 자금이 간접적으로 투자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이 힘들고요. 일단 우리나라 일단 상장 기업 중에서 일본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그 주식의 5% 이상을 일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3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일단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일단 지분만 참여한 게 있고 정식 대주주로서 이제 일본 현지에서 하는 비즈니스 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상장된 일단 그런 경우가 두 가지가 일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왜 일본 업체들이 일본 현지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왜 한국에 상장을 했을까 일단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일본 본토에 상장하는 것보다 좀 한국 증시 코스닥에 상장하는 게 좀 여건이 좀 더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상장 여건이. 그 두 번째가 그 해당 산업이 일본 현지보다 한국 증시에서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 중에 SNK라 그래서 게임 업체가 있는데 옛날에 뭐 킹 오브 파이터 이런 걸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갔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왜 유명한 업체인데 또 게임하면 오히려 일본이 원조인데 왜 일본 시장에다가 상장을 하지 않고 한국에다 상장했냐 물어보니까 이게 게임 업체라는 건 일본 증시보다 한국 증시에서 멀티플 밸류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상장했고요. 뭐 예를 들면 또 대표적인 게 금융업계에 있습니다. 뭐 SBI 모기지 이런 쪽이 있는데 이쪽도 보면은 뭐 이런 경우는 그 모회사와의 이런 그런 중복 관계도 있고요. 또 그리고 JTC라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하는 사후 면세점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일본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밸류를 많이 받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일단 좀 이번 한일 관계를 해서 과연 일본 업체들이 대주주인 업체들이 과연 좀 혹시나 주가에 좀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된 게 이제 그 일본 현지에서만 비즈니스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무언가 소비를 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JTC처럼 사후 면세점인데 주 고객이 일본에 방문하는 중국인이나 일본인 이런 업체들이 있으면 이쪽은 확실하게 이번 한일 사태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연일 뭐 우리 시장에는 한일 간의 분쟁이 지금 화두입니다만은 좀 지겹기도 해요. 계속 이 소재를 다루다 보니. 근데 전문가들 모시고 좀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는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아무래도 장기화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장기화는 필수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확실하다. 이거를 너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거를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을
심사를 좀 엄격하게 까다롭게 했다는 하겠다. 뜻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핵심 소재인데 이게 다른데 전용이 되는지 아닌지. 예. 이건데 사실 이거는 일본 국가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출업체가 일본의 수출업체가 한국의 삼성전자는 믿을 만한 거래선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일본의 통관 당국을 설득하면 나가는 거죠. 수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뭐 보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이게 일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국가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그 품목들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예. 그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신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이걸 우리가 꼭 이 수출을 해야 되겠다. 우리하고 쟤하고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제 일본의 한국인들 비자 문제도 취업 비자 문제도 예, 예.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업 비자를 그냥 취업 비자는 그 일본 기업이 그냥 내달라고 하면 내주는 건데 이걸 이제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더 예. 많은 서류를 만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취업 못하라가 아니고 훨씬 더 좀 엄격하게 만들어놔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한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일본 기업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가령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송금하려고 보면 최근에 새로 생긴 그 창이 하나 더 뜨더라고요. 예. 뭐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이 송금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보통 그런 창이 뜨면 우리 예 누르잖아요. 예. 경찰, 검찰, 금감원 직원이 송금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누르면 누르는 순간 알죠. 예. 잘못 누른 거. 그렇죠. 예. 앞에 하면 넘어가 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의 프레임들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 지금 예. 대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외교적인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우리 정부도 이제 기업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의지를 보이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기업 관점에서 좀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좀 국가주의적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나선다고 해서 기업이 꼭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하는 걸 보면 예. 국가가 나서는 것보다 이제 국가가 나서면 기업들이 반발이 심해요. 결국은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예. 중국산 제품을 덜 수입하도록 만든 것이고 일본도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국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또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좀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수혜주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 한일 갈등으로 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일본 한일 갈등에서 수혜주와 피해주를 제가 좀 한번 구분해서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주는요, 일단 정말 일단 예를 들면 모나미란 아시죠? 모나미 볼펜. 예, 모나미. 예, 최근에 뭐 거의 뭐 제가 뭐 저도 며칠 전까지 예. 일본 펜 쓰다가 예. 그 말 듣고 지금 바꿨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태 이후 나서 다들 예, 왜 일본 하면 뭐 다들 학교 다니실 때 뭐 일본 거 하이테크 펜 이런 거 비싼 알게 거 모르게 우리가 일본 제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예. 많이 쓰다가 흔히 일상 말하는 속에서. 그 학용품이나 많이 예. 문방구 가서 많이 쓰다가 예, 예. 최근에 이 이후로 다들 모나미 펜을 쓰자. 그래서 모나미 주가가 거의 뭐 이틀 연속 상한가가 가는 거의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두 번째가 신성통상이라 그래서요. 예. 이게 뭐냐면 그 탑10이라는 스파 브랜드 아십니까? 탑10이라 그래서 저가 브랜드인데 예. 뭐냐 뭐 가면은 뭐 티셔츠 하나에 10,000원, 15,000원 이런 저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 일본 하면은 대표적인 의류업체가 유니클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 이런 사태를 이유로 그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근데 이번 사태로 일본 제품인 유니클로 옷을 입기보다는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인 신성통상 브랜드의 그 탑10을 입자. 예, 뭐 우리 몸엔 우리 옷을 입자. 이제 이런 게 하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애국주라는 예, 얘기도 애국주.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유통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또 우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의점 일본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뭐 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의도에 보면은 이제 예. 그 해당 몰에 가보면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데 뭐 보면은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손님이 그
방문하는 고객들이 좀 예. 살짝 조금 뭔가 줄어든 느낌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감정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이런 일본이 우리 이렇게 대접하는데 굳이 내가 일본 제품을 사야겠어? 그런 게 때문에 좀 이 관련된 게 당분간은 조금 적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일본 제품 브랜드와 강하게 경쟁을 했던 예. 국산품 반사이 업체들이 그렇는군요. 강한 수혜를 입고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피해주가 뭐냐면요. 예. 거꾸로 대표적인 게 일단 해외로 여행을 가는 아웃바운드 여행주입니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이런 건데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여행 갈 때 가장 처음 가고 많이 가는 곳이 일본 아닙니까? 근데 가까우니까. 이번 사태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자 제한, 물론 그건 취업 비자 제한인데요.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그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굳이 일본을 가야 되나?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거나 아니면 취소도 하고 아니면 앞으로 일본 갈 바에는 다른 뭐 중국이나 동남아를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간다 그러면 주변 시선이 예, 아주 맞습니다.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죽는 건 또 우리 여행업가가 죽잖아요. 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면은 오히려 일본 여행을 패키지로 예약하는 손님보다 기존에 일본 갔던 걸 예약했던 걸 취소하는 게 더 많은 지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또 문제가 이게 설령 뭐 멀지 않은 시기에 한일 양국이 다시 정상화하기도 합의를 한다 치더라도 이 좀 반일 감정은 당분간 남을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쉽지 않고요. 아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아베 총리가 예.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100가지를 가지고 있다 계획을. 근데 예. 아직 나온 건 일부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게 그럼 과연 일본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 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엔터주 보면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독도 방문하고 나서 일본 현지에서 뭐 한국 관련된 연예인들 콘서트 활동이나 뭐 예, 드라마 이런 거 못하겠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시장에서 혹시 또 이런 걸 또 나중에 뭔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나 예. 미디어 콘텐츠 업체주까지도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수출 규제를 지난 몇 달간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예. 우리는 사실은 너무 지금 감정적으로 예.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일 양자 협의가 오늘 아마 도쿄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그 실무제를 좀 격화시켜서 연다고는 하는데요. 네. 좀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좀 성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일본 쪽 이야기를 우리가 일단 잘 듣고 음. 걔들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전제하에서 걔들이 이야기한 걸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일본의 우익신문이 이야기하는 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걸 갖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양자협의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저런 잡음들을 없애고 신호들만 뽑아낼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이 이야기한 걸 보면 안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보.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보. 그래서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략 물자들인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그 어느 나라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WTO 하면서 쌀을 국가 안보,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쌀의 수입을 제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국이 자국 안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다 용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이 제가 볼 때는 안보를 제기했기 때문에 엔터주 이렇게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엔터를 규제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고 자기들이 볼 때 이 물자가 나가서 전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처음에 세계 품목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일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보복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본의 이야기를 걔네들이 시작한 이야기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에 그 회의에서는 좀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주가 코스닥 시장에는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들을 몇 개 제가 정도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스터디하고 직접 탐방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래 고민하신 거죠? 오래 고민하고 또 제가 직접 탐방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위지윅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VFX 이게 뭐냐면 일종의 특수효과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할 때 영화 막 특수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각종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특수 효과를 해가지고 뭐 우주나 아니면 뭐 천당, 지옥 이런 것까지 막 연출하는 이런 특수한 기술인데요. 이런 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이런 특수 효과가 없으면 약간 영화를 못 만든다고 할 정도로 영화에 보면은 곳곳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특수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는 단순한 영화나 아니면 특정 뭐 전시뿐만 아니라 드라마에도 점점 이런 VFX 특수효과 기술이 점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위지빅 스튜디오가 이제 선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드라마 제작, 컨텐츠 제작 업체에 지분을 취득해서 협업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위지빅 스튜디오가 기존의 지분을 취득했던 업체 중에 A-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상장되는데요. 이 A-스토리가 아시겠지만 그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인기를 끌었던 킹덤, 그 외 한복을 입은 좀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었던 제작사예요. 이걸 여기에 이미 그 위직 스튜디오가 주분을 일정 부분 투자해 놓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했던 게 코넥스에 상장된 그 드라마 제작 업체인 레몽레인 지분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는 기존에 뭐 영화나 특정 전시 이런 쪽에 VFX 관련 기술도 하지만 이제 드라마 관련된 VFX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점점 더 실적까지 증가되면서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지금 뭐 시장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업종들을 골라서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현대차증권 유성만 책임연구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근데 초반에 조금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